처음에는 비밀에 붙인 거예요. 죽든 말든. 거길 갔어요. 갔는데 죽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그걸 업적화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가전제품을 주고 뭐하고 하지만 자기 자식 그 목숨하고 TV나 냉장고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지. 울며 겨자는 먹는 격이죠. 안 좋죠. 당연히 자기 자식이 해외에 가서 죽고. 한국 드라마 등 타국 문화에 민감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스마트폰이 2009년도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바로 주민들한테 쓰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억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김정일 시기에도 한번 휴대폰을 한번 풀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2002년도, 2000년도 초반인데 근데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실런지 몰라라 노키아라고 해서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폴더폰 뭐 이런 걸 북한에 일정 직급이 있는 사람 이상부터는 소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도 그 오라클인가 뭔가 그 이집트 쪽에 그 통신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휴대폰을 보급을 했는데 그거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이가 그 중국인가 어딘가 해외 탐방을 갔다가 돌아와서 국내 입국한 다음에 평화북도 영천이라는 곳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일단은 열차를 타고 국내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영천역을 지난 지 한 2시간인가 1시간 만에 폭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폭파 사건의 원인을 그 여러 가지로 유추를 했는데 뭐 이게 요소 비료가 있잖아요. 비료가 그 여름철에 그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자체 폭발을 했다.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그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북한 당국이 일절 타고 휴대폰을 다 회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은 개인 간의 소통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 다시 말해서 정보 공유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한적으로 북한 당국이 개인들이 그 휴대폰을 갖는 거, 뭐 물론 그 유선 전화는 많이 했었지만, 그래서 규제했었는데 그 틀을 깬 것이 김정은인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2009년부터 다시 그 휴대폰을 보급을 하면서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폰까지 흘러왔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쓰고 있는 휴대전화는 우리처럼 마음대로 와이파이를 쓰거나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기타 네이버라든가 대표적인 SNS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뒀습니다. 그 제한을 풀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북한이 난리가 나다 못해 정말 전복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대로 고리타분하게 계속 가둬놓고 가다 보면은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올라가지. 또 뭐 자기도 또 그런 나라의 영수가 됐다는 그런 뭔가 일종의 자부심? 자존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남들처럼 해주고 싶은 거죠. 허투루 했다가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북한이 인트라넷을 써서 자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흉내를 딴 벤치마킹에서 다 하고 있어요. 북한도.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가지고 전자결제라고 해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바로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북한 스마트폰 안에 앱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쇼핑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 이게 현재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스마트폰 세대라고 해서 정부에다가 위협을 줄 수 있냐 이거 못 주죠. 당연히. 제한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우물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그 이상 우물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데드라인은 절대 안 넘기 때문에 제재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다시 휴대폰을 다 폐지시켰을 거예요. 최근 북한에 알려진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게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뭐 한류가 북한에 안 불었다 하는 거는 뭐 정말 거짓말이고 뭐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한류인데 뭐 북한은 일단 제 기억으로는 뭐 이 88 올림픽 때 꽤 옛날 이야기인데 88 올림픽을 한다는 80년대부터 국부적으로 일부 텔레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접정지역이죠. 다시 말해서 그 DMZ 근처에 있는 데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TV 시청이 가능했어요. 저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류라고 그때 당시는 한류라고 못하지만은 남조선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90년도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남한에서 대북 방송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가 형성이 돼서 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공급 세대로부터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TV를 많이 보유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남한에서는 뭐냐, 현재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인데 남한은 NTSC 방식이고 북한은 PALL이라고 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TV 전파를 수신했을 때 북한 TV에서 음성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 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대북 방송을 쏘기 시작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TV로 시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메모리를 통해서 뭐 USB나 CD나 DVD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유입돼 오던 한국 문화가 직접적으로 TV 시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게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남한 TV를 직접적으로 시청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환상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뭐냐면은 장마당이 생기면서 남한 제품이 알고 모르게 계속 흘러들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DJ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창구가 열렸을 때 뭐 남한 상품이 왕왕 들어왔지, 개성공단으로 들어왔지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는 너무 본 거예요. 너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의 의식 수준이라는 거는 볼 거 다 보게 되면 또 다른 걸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드라마 실컷 봤다 이제는. 그럼 뭘 보냐? 미국 거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것 말고도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탈북민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탈북민 연고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역으로 탈북민들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난 못 사는데 저놈들은 왜 잘 사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탈북민들을 뭐 변절자네 뭐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면이 있고요. 일단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시정일관 계속 그런 흐름인 거죠. 김정은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완전히 무력 통일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요? 이게 뭐 좀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소감인데요. 일단 국가 대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일단 특수한 민족 관계, 한민족끼리 뭐 이런 언어 자체를 다 배제하고, 이젠 또 남한에서 우리하고 뭔가 하겠으면은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를 통해서 접촉을 해오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온 거는 그 원인은 결국은 2018년도인가 18, 19년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 문제가 있죠.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결국 거둬진 게 없어요. 그때 김정은은 깨달은 겁니다. 이 이상 남한하고 해봤자 결국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나 빨리 제재를 풀고 싶어요. 미국의 그 대북 제재라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장난질을 하든 뭐 정상적인 외교가 됐든 비정상적인 외교가 됐든 북한도 움직여야 돈도 들어오고 뭔가 벌어들이고, 나름대로 뭐 주민 생활보다도 뭐 자기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걸 풀자면 미국하고 마주해야 되는데 남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했다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북한 자체도 통일전선부라는 남한을 전문적으로 상대를 하는 창구를 딱 없앴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아직 그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뭐 외교부로 가고 뭐 이렇게 인사 조정이 됐던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너네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무력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대화를 어떻게 하나 실현을 시켜서 대북 제재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렸어요. 어디로? 러시아, 중국 쪽으로 돌린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20형 등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무기의 실제 성능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군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가견을 가지고 분석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얕은 소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일제 일단은 뭐 미사일이 됐든 군사 기술은 본바탕은 러시아인 거죠. 구소련 때부터 이어온 거예요. 아마 그 군사 퍼레이드나 이런 걸 보실 때 전문가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단 미사일은 둘째치고 이 탄도미사일이 됐든 뭐 장사정포가 됐든 일제 군사 무기들을 견인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지나가는 운수기제, 다시 말해서 트럭들 보세요. 북한산이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중국산이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전력난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그 전력 공급, 수급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인데, 뭐 정말 그 노후화된 그런 두 개의 화력발전소, 평양 화력하고 북창 화력발전소, 이 두 개를 가지고 겨우겨우 화력을 석탄은 좀 있으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일부 중요한데 뭐 군수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공급을 하는데, 북한에 살아본 사람 많이 알죠. 우리도 220V, 전격 전압이 220V, 북한도 220V예요. 근데 제가 살 때 30년 가까이 북한에 살았는데요. 북한에서 개인집에 들어오는 콘센트 있잖아요. 여기다 테스터로 이 전기 전압을 재보면은 한심할 때는 45V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작지 시연은 많기 때문에 전압 변동이 심해요. 그런 상황에서 고도의 정밀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군수공업 기지라고 하는 자강도에다가는 우선적으로 전력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군사 기술이 북한만의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우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일단 쏘는 거는 북한에서 쏴요. 그게 뭐 화성이네 뭐네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실제 성능에 대한 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계속 쏘고 있는데 약간의 오차가 생겨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로켓이 됐든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오차가 생겨서 그게 우리 쪽으로 날아오면 큰 변이거든요. 그걸 북한이 계산을 못할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해 쪽으로 계속 쏘고 있어요. 뭐 일단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불안도 느끼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계속 인공위성으로 항시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대륙간도가 됐든 ICBM이 됐든 SLBM이 됐든 모든 무기가 실전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다. 한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재뿐이 아니라 뭐 정말 정밀 타격까지 시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의 실제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러시아와 같이 북중 관계도 뿌리가 깊어요. 어찌 보면은 북한이 중국이 없었다면 망한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전에 지금 현재 3대 세습으로 이어왔지만 김일성 시대부터 그 유착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때 뭐 태도를 바꿨다가 해서 북한도 한때 중국을 비방하고 족대 중국 정책을 좀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중국도 역시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소리 있잖아요. 동북 삼성, 중국 땅이 크지 않습니까? 동북 삼성은 북한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현재는 뭐 코로나 때까지, 코로나 이후엔 조금 좀 변동이 있었지만은 그 북한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100% 중국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에 예속돼 있고, 그 다음에 뭐 2002년도 7일 경제 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북한이 약간 그런 경제 정책을 바꿔서 뭔가 이게 그 호구지책으로 곤란한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했을 때도 중국이 들어와서 합영합작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손을 뻗쳤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서 일절 손을 떼고 대북 정책을 갖다가 좀 이 적대 관계로 만들었다면 북한도 난처한 거죠. 이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싫어한다? 뭐 말을 안 듣는다? 제가 듣기는 중국은 항시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뭐 시진핑의 말이 아니겠지만 중국의 태도 자체가 뭐냐면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주고 부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눌러야 된다 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해요. 시기와 때에 따라서 북중 관계는 여러 가지 차질이 많고 변수가 많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최근 파악되는 김정은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뭐 어벤져스나 돼야 알려는지 절대 모르죠.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남북 회동을 해가지고 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우화적인 그런 에피소드 많이 돌아온 거 들어보셨어요? 김정은이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수세식인데도 거기다 변을 보지 않고 따로 변을 보고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등. 그 다음에 그 재떨이 담배 좋아하니까 담배 피우다면 재떨이를 가지고, 그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들어주면 담배꽁초를 바로바로 수거해 간다는 거.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건강 체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담배꽁초에 붙은 타액 가지고, 그 다음에 소변이나 대변 가지고 얼마든지 건강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 상태를 그만큼 숨겨요. 숨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 좋다는 소리잖아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 뭐 일부 북에 있을 때도 뭐 일반 주민들은 뭐 알 수가 없지만 간부들 속에서는 뭐 평양에 있는 간부들이나 일부 모모한 계층들 속에서는 그런 소문이 여론이 많이 돌아요. 예를 들면 김정일의 하루 일과 취침 시간이 보통 밤 2시, 3시, 어떤 때는 4시에 잔대요. 그래가지고 밤날 11시, 12시, 1시에 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내에 밤에 뭘 하냐니까 계속 술 먹고 파티 열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소문이 도는데 뭐 저는 김정은 때는 북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재 그런 사진을 통해서 예전에 김정일 때도 그랬잖아요. 뭐 일종의 그 북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일 때도 보니까 남한 언론에서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올렸는데 손바닥을 우연히 찍었는데 그 손바닥을 보고 뭐 간이 나쁘대 뭐가 나쁘대 여러 가지 소를 푸시던데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건강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비만인데다가 담배 피우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건강은 아니라고 봐요. 좋을 수가 없죠. 딸 김주애는 중국 열병식 이후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북한의 현재 후계 구도에 자꾸 김주애를 주목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김주애가 현재 또 10대인데 물론 김정은이가 아무리 건강이 나쁘다고 해도 현재 40대예요. 만약에 그 김정은이가 어떤 일이 이변이 일어나서 급사를 했다. 주애를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앉힐까요? 미성년자.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까지 3대를 내려오면서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너무나 생각이 좀 단순한 언론에 다만 비춰졌기 때문에 주애라고 지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김정은도 아빠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빠니까 딸이 이뻐가지고 그것도 김정은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는 뭐 트럼프라든가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자기 왕국의 왕이라고도 생각을 하니까 왕족인데 데리고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이 김주애에 대한 후계설은 이건 시기상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려보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또 다른 후계 구도가 혹시 있을 때 있다면 그러니까 이변이 일어난 경우 김정은이가 죽거나 모인거나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할 때 4대 세습을 하냐 현재 단계에서는 4대 세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라 할 수 있어요. 현재 김여정이가 뭐 일단은 뭐 실세 넘버 2처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여정이가 그 자리를 과연 타고 앉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또 다른 시나리오로 보면은 김정일의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마 뭐 많은 분들 북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리라고 보는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그 김성애라고 해서 후초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김평일이하고 김명일이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김정일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할 대상이 이 둘이었던 거죠. 똑같은 왕세자들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보다도 김평일이라는 양반을 김일성이가 너무너무 편애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부터 들었어요. 김일성 시대부터. 뭐 좀 시간이 되면 단적인 그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그 김일성이가 70살 때 김정일이가 묘향산에다가 별장을 줬거든요. 별장을 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드렸어요. 김일성이가 묘향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장을 줬습니다. 묘향산에 있는 특각이라고 하는 그 별장에 김일성이의 침실에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대요. 그걸 김정일이밖에 모르게끔 설계를 했는데 어느 날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그 묘향산 그 별장에서 지금 쉬고 있다고 하니까 아빠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침실에 들어갔대요. 자기만 아는 비밀 통로로 했더니 김평일이가 그 침실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별장을 폭파했어요. 그 정도로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폭파한 내용에 대한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폭파했다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일이 아버지인 김일성에게 어느 정도로 충성심이 높냐면 일단 김일성에서 별장을 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건강에 나쁘다, 뭐가 어쨌다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더 좋게끔 고급하게 줘라 해서 그 폭파했다는 식으로 그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계했던 것이 김평일이에요. 결국 김평일이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 다녔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유럽권에서 대사로 계속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직 나이대로 보면 70대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또 인지도가 있는 거죠. 뭐 김한솔도 있고 하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의 그 백두혈통이라고 좀 자칭하고 있는 그 김정은의 그 로얄 패밀리 말고도 항일 투사 가족이라고 빨치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화된 세력이 있거든요. 막 세력이라고 말 못하지만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룡해라고 하는. 거기다 예전에 김일성이랑 같이 싸우던 아버지들이 같이 항일을 한다고 중국에서 싸우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계층은 북한에 아무리 철저하게 계급 제도를 지키고 있지만 그 계급 자체는 특권 계층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뭐 그냥 일반 주민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네. 그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는 예전에 투사라고 하는 양반들은 러시아파가 있고 중국파가 있거든요. 이 두 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도 결코 북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계층인 거죠. 만약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면 그쪽으로 해서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김주애는 잠시 그냥 잘 자라라고 그냥 냅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최근 해외에서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후계 경쟁으로 김한솔은 어떤 인물인가요? 야, 제가 볼 때는 뭐 적수공권이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한솔 자체가 솔직히 그거 아시잖아요. 김한솔 자체를 현재 그 서포터하고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도 안 밝혀요. 못 밝혀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정말 미친 짓을 잘하니까. 사실 그게 대해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그런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있는 김정남이도 죽였어요. 해외라고 해서 결코 못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한솔의 거처를 알게 되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김한솔이가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잠시 그냥 두는 편이 낫다. 아마도 정말 그 김한솔이를 그 케어해주고 차기 후계자로 내세울 만큼 영향력을 키워주는 나라가 뭐 미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강대국이라면 몰라라. 아니 뭐 솔직히 미국이나 그런 대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후계자 문제에서 김한솔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지금 김정은 당께서 어떻게 뭔가 끝내고 싶고 바꾸고 싶고 우리 남한도 갔잖아요. 예, 그래야 빨리 통일이 됐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가 온다면 김여정이 임시 통치자 혹은 실질 후계자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김정은 체제는 정말 잘 다져졌어요. 예. 그 반석 자체가 흔들림이 없는 반석으로 그게 만들었죠. 최근에도 그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김정은이는 자기 또래, 뭐 일단 뭐 정말 대학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전 모르겠지만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한 뭐 사실 여하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군사종합대학의 동기들로 다 군부 간부들을 다 교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기반은 든든한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급사한 경우 대변할 수 있는 건 역시 김여정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김여정이가 과연 그 자리에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선두지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아마 그에 대해서 반대파는 없을지언정 김여정 자체가 그걸 또 안고 계속 나갈지 안 나갈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뭐 우리 한반도의 옛날 그냥 봉건 국가 때부터 2조 시기부터 보면은 이게 진짜 봉건이 가장 센 나라인데 예. 어떻게 우리 2조 시기에도 여왕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북한도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외자 구도에서 볼 때 누군가를 내세워서 다시 김여정이가 섭정 형식으로 옆에서 보좌를 하면 했지 김여정이가 과연 선두에 나서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의 자식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나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또 뭐 김여정이가 어떤 그 행사장에서 애들 같이 데리고 다녔다 해서 또 김여정이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북한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북한 언론을 보고 뭐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예. 김여정 자체도 자기 자식들을 김정은이가 지금 김제를 내세워서 김제를 자꾸 공개석상에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자기 자식까지 내세우겠습니까? 예, 북한은 절대로 후계자, 다시 말해서 그 최고 전원 외에는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각을 안 시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자식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의하면 뭐 결혼을 했다니까 자식은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안 나타나요. 뭐 특징적으로 보면 김정일 때도 그랬어요. 김일성 때도 그랬지만 김정일 때도 김정일의 자식들, 그 다음에 장송택의 자식들 일체 그 로얄 패밀리의 자제분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김주애 보고 자제분이라는 말 썼잖아요. 언론에서. 자제분에 대한 거는 극비에 붙였었어요. 그러나 평양시 사람들은 알아요. 평양은 아시다시피 북한 내부에서도 봉쇄가 되어 있는데 평양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김정일 때, 막 그것도 90년대인데 새빨간 스포츠카가 평양시 도로를 질풍처럼 달리는 거예요. 북한에 그런 차가 없어요. 근데 거기 평양 시민들 속에서 아무래도 간부들이 다 사니까 예, 소문이 나는 거예요. 거기 김정일의 딸 김설송이가 타고 다니는 차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정말 공개가 안 되는데 지금도 똑같죠. 김여정의 자식을 공개할 리도 없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나마 더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북한 세습을 탐탁지 않게 본다는 본석도 있는데요. 세습 체제가 북중 관계에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돌이켜보면 김정은이는 철투철미 안티 중국이었죠. 네, 중국을 싫어했죠, 처음부터. 자기가 정권을 잡은.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처럼 계속 중국에 예속돼 가지고 오는 게 싫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영수가 됐는데, 그런 식은 싫다. 난 나대로 하겠다. 뭐 해가지고 초기 보게 되면은 김정은의 행보 자체가 남한하고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이라고 할까요? 많은 행동을 취해왔어요. 예. 갑자기 미키마우스를 등장시키고, 예, 로키의 챔피언이라는 그런 OST를 막 틀기도 하고 주민들 앞에서 막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싫어했고 그 연장선상으로 결국은 장송택이라고 하는 고모부 자체도 김정은이가 숙청을 했지만 그게 원인이 뭐냐니까 장송택이는 철저하게 현 북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되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그 잘 되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처럼 중국에 우거해서 중국과의 경협을 통해서 북한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장송택의 의도였어요. 김정은의 입장은 아까 보신 중국이 싫거든요. 장송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 네. 그만큼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결정적인 건 역시 중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뉘우칠 수밖에 없던 것이 역시 18, 19년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때 거기 여실히 나타났잖아요. 네. 자, 뭐 싱가포르 가자니 하노이 가자니 비행기 시진핑한테 빌려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고 가면서 가다가 뚫르고 오다가 뚫르고 결국은 시진핑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부 북한에서도 보면은 뭐 남한이 괴뢰다, 미국의 괴뢰다, 뭐 일본은 뭐 하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북한은 철저하게 중국의 괴뢰인 거예요. 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 북한을 미워하냐?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이뻐하지도 않아요. 네. 어떡하나 하면 현상 유지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을 써먹자는 자기 이익에 부각되게끔 뭔가 이용을 하자는 목적이지. 그리고 뭐 혹시나도 그런 생각도 하겠죠. 국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남한이나 미국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지네가 덮쳐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 러시아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실제 분위기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틀어진 상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틀어졌으면 파병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화두에 안 오르겠죠. 역시 그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깊죠. 어찌 보면은 뿌리는 더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김일성 자체가 예전에 그 우리 해방전에 45년도 해방전에 한참 해방전에 김일성 자체가 러시아군에 속해 있다가 북한에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중국보다도 김일성에는 러시아하고 유착이 많고, 김일성의 뭐 일단 뭐 그걸 나름대로 지네들끼리 업적이라고 하면 스탈린을 그때 당시 만난 것이 김일성이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조선 사람 치고 북한 사람 치고 스탈린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만큼 러시아하고 북한,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정말 깊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단 혁명 역사라고 해서 김일성의 역사, 김정일의 역사 다 배워서 김일성의 역사를 대부분을 보면은 거의 다 그 소련과의 관계가 많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한때 북한이 뭔가를 할 때 일본에서 납치를 해오든 한국에서 납치를 해오든 모든 그 일을 거행할 때 러시아의 승인을 구소련의 승인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외교 문서들이 우리 남한의 학계에서도 다 수집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국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푸틴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가 파병하고 뭐하고 한 거는 미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한하고 아무리 해서 남한 쪽을 통해서 미국하고 접촉을 해보자니까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러시아 쪽으로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자기네도 거기다 한몫을 끼워가지고 미국이 이놈들 뭐야 이쪽으로 왔어? 여기서 부각을 시켜서 결국은 그런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예. 과정에 보면 트럼프가 또 김정은이 나는 아는 사이다 이런 발언도 하고 김정은이도 또 미국하고 또 만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이 접촉을 그 사이 안 해주고 계속 제재를 한다면 김정은의 최종적인 목적은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서 유럽 나라들하고 관광 산업이 됐든 그다음에 경제 산업이 됐든 모든 거를 이렇게 그쪽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달러를 못 쓰니까 유로를 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는 나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정보에 가면 여전히 그 파병의 대가뿐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계속 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군복 같은 그런 후방 물자라고 하죠. 그런 물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군대들은 먹이고 있어요. 북한이 가장 난 문제가 식량 부족도 식량 부족이지만 그 부족한 식량난 속에서도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군대를 배고파지면은 난리 나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일이가 이미 전에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대를 우선적으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난리가 나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군대에 먹여 살리는 식량을 현재 러시아가 계속 대주고 있는 거죠. 북러 거래가 루블 결제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 대가가 북한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 루블리는 아마 모르실 분이 많을 수 있는데 1980년대부터 북한이 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통화가 원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원이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외화와 바꾼 돈이라는 이상한 제2화폐를 만들었어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외화를 국고에다가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아시겠지만 이미 전에 60년대부터 북한은 러시아에다가 벌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해가지고 계속 해외 노동 파견을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인원이 가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돈 받을 때 러시아에 가서 북한 돈을 받나요? 루블리로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외화와 바꿈돈이라는 것이 그것도 또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외화 바꿈돈이 그 유럽권의 화폐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엔화와 달러용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자국 내에서 막 이렇게 통화를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루블리는 이미 전에 북한에서 계속 통용이 돼 있었고 쓰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그 원조를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적당한 양을 받고 있냐 이거잖아요. 예. 당연히 받고 있죠. 그리고 내가 알기는 김일성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이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전에 땡겨 쓴 것들. 아마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파병을 해주고 대가대로 받고 그다음에 너 할아버지 빚을 좀 까줄게 이런 과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파병을 보냈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비밀에 붙인 거예요. 죽든 말든. 일단 예전에 북한이 그런 해외 파병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 베트남전 때 갔었거든요. 베트남전 때도 비행사들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일단 그것도 주민들한테 베트남 파병을 갔다는 걸 대대적으로 안 알렸었어요. 그때. 그러나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훗날에 가서 군인인데 공화국 영웅 메달을 딴 군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6.25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는데 뭐냐니까 베트남 전쟁 참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숨겼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죽는 게. 숨길 수가 없어요. 예. 북한 주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래 외부 매체 접촉해가지고 뉴스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했는데 결국 너무 희생자가 많고 하니까 일단은 김정은이도 업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북한이 그 최고 존엄을 계속 우상화하고 신격화하자면은 특징이 뭐냐면 그런 업적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한테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업적화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일단 그 똑같이 의무복무제거든요. 가야 돼 군에. 예. 가는데 부모님 심정에서는 항상 보면은 자식들을 군에 보낼 때 우리 때도 그랬지만 산간 오지 쌀이 생산이 안 되는 곳은 안 보내려고 해요. 굶어 죽어요. 갔다가 영양실조 걸리고 그다음에 뭐 사고가 나고 뭐 공병 같은 거 보냈다가 건설부대 보냈어도 거기서 사고도 나서 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특수부대는 그나마 그래도 북한이 공급을 잘해준다. 우리 말하면 해병대나 UDT나 뭐 있잖아요. 특수부대들. 그러니까 거길 보내려고 해. 거길 갔어요. 갔는데 죽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래서 그걸 업적화 해가지고 시신들에게 다 영웅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가전제품을 주고 뭐하고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식 그 목숨하고 TV나 냉장고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지. 불만은 많은데 북한은 그런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결국은 그게 이슈화돼가지고 소화되는 나라도 아니니까 울며 겨자는 먹는 격이죠. 안 좋죠. 당연히 자기 자식이 해외에 가서 죽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주민들의 분노가 반란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이 그런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은 무자비하게 짓밟는 데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뭐 단적인 실례지만 뭐 제가 있을 때 그건 뭐 전통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뭐 1948년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보면은 뭐 50년 이상이잖아요. 예. 뭐 50년이면 70년, 80년을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그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통제 시스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해온 그 틀을 깨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해요. 안 깨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세습을 하고 대가 바뀌고 3대 세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은 안 깨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 결국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러시아에 파견됐던 어떤 가족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를 노동당 쪽에다가 이 호소를 했다. 이거 왜 안 알려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사전에 자, 이 아들이 이번에 김정은 장군님의 명을 받들고 러시아에 갑니다. 라고 알려줘서 자면 오히려 자기도 그건 안도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군에 가 있는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전사자가 많잖아요. 어떤 전사자는 영웅이 되고 어떤 전사자는 그냥 국기훈장 수훈을 받고 끝나는 거로 되고 어떤 전사자는 또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평양으로 다 그냥 데리고 올라가서 고급 주택을 주고 이런 편파가 있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불만을 토했다고 해서 그 가족을 갖다 모조리 다 어디다 추방했다.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만이 커져가지고 야기돼서 북한에서 뭐 일종의 그런 반란이라든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 앞으로 북러 사이에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김정은은 그렇죠. 결국은 빨리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길 바랄 거예요. 아니면 계속 파병해야 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썰에 의하면 일단 전투 부대가 아니라 일부 복구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무기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가고 있다 어쨌다. 그다음에 그 해외 파견 노동도 보내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유착 관계를 유지해 오다 보면 언젠가는 미국의 트럼프가 야, 너 제발 러시아하고 하지 마. 나하고 좀 하자. 이런 그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명실공히 북한은 빨리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제재를 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변수를 찾고 싶은. 그러니까 여차해서 끝까지 트럼프가 결국은 또 몇 년 있다간 또 대통령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방비책으로 해서 김정은이는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하고의 그런 커넥션을 형성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뭔가 출路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글쎄, 그건 전문가적인 그런 해석들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트럼프도 현재는 지금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관건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승패에 따라서 역시 미국도 태도가
바뀔 것 같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이, 미국이 보는 프레임은 동북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일본까지 다 포함된 그런 틀에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장 큰 미국에서 관망을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 러시아의 대국들의 관계, 여기서 이게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그게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북한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일부러 트럼프가 움직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러우 전쟁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내부 경제는 심각하게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이 그 파병의 대가로 또는 뭐 국가 대 국가의 대가로 해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일제 물자나 뭐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풉니까? 국가 경제 절대 안 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현재 외화를 벌어들이고 어떤 여러 가지 수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밖에서 돈 벌어들여온 거는 몽땅 다 노동당 재정경리부 쪽으로 다 흘러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민생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민생은 이미 전에 지네가 한 것처럼 그냥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냅두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게 민생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3대 세습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최고저놈이라고는 이 세 사람이 노동당의 재정경리부, 다시 말해서 조선노동당의 금고에 돈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민생을 돌본다 해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잖아요. 가끔씩 대통령에 가서 뭐 재래시장에 가서 뭘 사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현지 지도라고 해서 김정은이가 지방에 갔다가 어느 공장에 들렀습니다. 그 공장 간부들을 만났더니 너 애로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런 기계가 몇 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예, 자기 명의로. 이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지 독재 하잖아요. 장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벌어들인 거는 주민들이 다 벌어들이고 러시아에 가서 죽은 병사들이 다 벌어들인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민생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라면, 과자의 인기가 북한에서 엄청나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옛날 소리예요. 가장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일단은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그 식량 위기 때 집단 아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먹어본 게 대학생들 가장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아사자가 일어나고 뭐하고 해서 할 때 북한 당국이 가장 예리하게 주목하고 견제했던 것이 대학생들하고 군인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주민들은 뭐 어찌됐든 뭔가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이 집단으로 묶고 난 데는 이게 굶었다가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남한에서 많은 쌀 지원했잖아요. 그때 쌀을 지원하다가 쇠고기 라면이 들어왔어요. 쇠고기 라면, 컵라면이 들어온 거예요. 봉지는 이미 전에 들어왔고 이거는 그냥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남한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안 주고 그냥 감싸놓고 감추고 하다가 뭐 그 상황이 아니니까 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컵라면, 쇠고기 컵라면을 갖다 대학생들한테 풀었어요. 그때 대학에 다녔던 애들 하루에 그 쇠고기라면 컵라면 2개를 공급을 받았대요. 아침에 먹어봤어. 야,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SG의 맛에 매료된 거예요. 그걸 먹은 애들이 그때부터 한국의 라면이란 거는 물론 그 전에 북한에도 꼬부랑국수라고 해서 라면이 있어요. 그거 일본에서 그 제일교포들이 그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평양에다 뭐 애국국수 공장 뭐 이런 데 만들어난 게 있는데 그건 뭐 일단 MSG도 없고 그냥 밍밍해요. 그렇게 해서 라면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그 시절부터 시장에 남한 제품들이 돌고 해가지고 초코파이도 갔잖아요. 초코파이 바람 부르게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렇게 해서 남한 문화가 가장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쉽고 그 다음에 맛의 공감대라고 해서 뭐 김치도 그렇고 다 그냥 남북이 똑같아요. 그냥 보시 맛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식품도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이 최근에 와서 인기가 높다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라면이 들어가니까 그 신라면도 갔죠. 제가 했을 때 신라면도 중국에서 자꾸 이게 북한에서 신라면 수요가 높아지니까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 신라면 짝퉁 만들어요. 북한으로 계속 내다 팔아요. 근데 그것도 북한 주민들이 지혜롭게 다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본산, 이거는 가품 이런 식으로 갈라서 팔고 있었죠. 중국제하고. 한국 문화 중에 현재 북한에서 인기 있는 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도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다가 최근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가장 북한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같지만은 패션이죠.
여성들의 패션. 남자는 뭐 상관없어요. 그 젊은 시대가 한때 막 그 2000년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초반에. 뭐 떡볶이 무슨 뭐더라? 그 외투라고 하나? 그 겨울연가를 보고 막 그렇게 그 겨울연가에서 그 떡볶이처럼 생겼잖아요. 단추가. 뭐 그런 게 유행됐구나. 그 다음에 여자들이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스키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되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역시 똑같대요. 그 머리에 물감 들이는 거, 물 들이는 거, 뭐 그 다음에 여성들의 패션 이런 거는 여전히 인기가 많잖아요. 최근에 뭐 SNS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그 모습들 심심치 않게 그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게 되면 거의 남한하고 똑같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평양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한국과 통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늘 한해서 또는 대사관이나 이런 외교관들을 한해서는 이게 와이파이를 허용이 돼 있고 그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평양도 이게 대사관 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호텔 같은 데는 뭐 와이파이를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 가서 접속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평양에서 국제전화는 와이파이가 아니래도 당연히 되고 아마 일단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되냐 안 되냐는 문제인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된다고 해도 그거는 국내 사람들은 힘들어요. 일부 남한의 선진적인 대학생들이 그 대사관촌 주변에 가서 와이파이 잡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호텔 주변에 가서 와이파이 잡겠다고 뭐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휴대전화 자체가 중국산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와이파이에 접촉할 수 없는 버전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것도 좀 오래됐는데 아이폰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시기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폰이 그 구글사가 이미 전에 김정은 정권 잡은 다음에 구글사의 그 부총수인가 뭔지 평양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김정은이 그거 아세요? 그 김여정이나 일부 그 사람들이 남한에 오고 뭐하고 할 때 김여정이 들었던 거 다 아이폰이잖아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부 모모한 사람들, 간부들이나 특권층들은 아이폰을 쓴대요. 그래서 아이폰을 들여다가 아이폰에서 북한의 그 유심칩만 끼워서 아이폰을 쓴다. 아이폰인 경우는 그 버전으로 하면 무선 와이파이가 잡히고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탈북민 송금 루트가 여전히 작동하며 북한 내부로 돈과 영상이 오고 가나요? 이게 참 심각해요. 결국은 이게 그 북한의 송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접 은행 창구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청자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이 북한의 친척들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들끼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통화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북중 접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중국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 휴대전화 가지고는 국제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최근에는 위챗이라고 하는 중국의 SNS로 하기도 하고 그거로 통화하기로 한다고 해요. 저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서 가족을 확인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아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아빠 맞다, 아들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 보내줘. 알았어. 그러면 그 전화를 연결해준 브로커가 한국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나는 그 계좌번호에다가 입금만 해주면 돼요. 아들한테 보내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그냥 이체만 하는 거예요. 이체하게 되면 그 이체 핸드 보면은 그 계좌번호 있잖아요. 그게 한국의 시중은행 계좌번호인데 그게 중국 사람 명의. 조선족이 됐든 뭐 중국 사람이 됐든. 그러면 중국에 살고 있는 브로커가 자기 한국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건 알게 되면 북한에 살고 있는 중국 교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얼마 입금돼서 너 거기서 얼마 줘라. 이렇게 해서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그 우리 아들이 전화한 그 근처에 사는 중국 사람하고 북한에서 전화를 갖고 있는 브로커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했잖아요.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게 되면 돈 받았대. 북한에서 받을 때 무슨 돈으로 받으니까 위안화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화로. 이게 송금 루트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탈북민들 속에서 선불제가 생겼어요. 이게 선불제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자 마련 거는 후불제잖아요. 먼저 내가 입금을 해야 돈이 가잖아요. 어느 때부터 선불제라는 거는 저쪽에 있는 북한의 브로커가 먼저 너 누구한테 돈을 얼마 보내냐? 아들한테 얼마 보내겠다. 알았어. 주소 대, 이름 대. 그러면 이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자기가 직접 가서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아들한테 돈을 주고 그걸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자필로 된 편지, 아버지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다. 그 편지까지도 사진을 찍고 북중 접견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서 SMS 문자로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저는 갔네? 동영상도 있어요. 줬어요 정확히. 네. 계좌번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 돈 얼마 넣어라. 수수료 얼마 뗀다. 일단 그 참고로 수수료는 지금 50%, 60%까지 올라갔어요. 100만 원을 보내면은 60만 원은 수수료로 다 떼어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자철은 후불제로 이렇게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북한의 보위부가 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 통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위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권한으로 송금을 먼저 이렇게 선불제로 해주고 그걸로 해서 수수료를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도 생기고 계속 진행형인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즘 정말 보내기 힘들어지고, 중국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한 사람이 북한에 드나든다 뭐 이런 쪽이 되면 좀 수수료가 싸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앞으로 한미일, 북중러 관계에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역시 어찌 보면은 큰 집이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집은 뭐 따라갈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은 뭐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아닐까. 움직임에 따라서 뭐 지갑병든 남북 관계가 됐든 뭐 북일 관계가 됐든 뭐 한일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요인이 적용이 돼가지고 변화가 오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흐름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북한은 현재 러시아나 중국에는 납작 붙어가지고 뭔가 또 다른 냉전을 형성하는 것처럼 지금 그림은 그렇게 보이는데,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뭐 그 러시아도 그 중국도 그렇고 북한을 그냥 떼어놓는 것보다 붙여놓는 것이 또 대미 정책상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좀 써먹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바란다면은 현재 거 남북 관계가 완전히 정식돼 있어요. 근데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열기에 가지고 남한이 뭘 했으면 좋냐, 이렇게 저한테 개별적인 질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이 낯을 돌리고 뭔가 이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던져줘야 돼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좀 민간급 차원에서 접촉을 우회적으로가 됐든 직접적으로가 됐든 뭔가 좀 허용을 해서 서로 민간급의 뭐 예술 교류가 됐든 체육 교류가 됐든 각오를 돌이켜 보라는 거죠. 좀 보면은 우리 유일팀 탁구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육 교류하면은 북한이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술 교류도 똑같아요. 남북 예술, 아니 뭐 우리 남한의 뭐 아이돌이고 레드벨벳도 그렇고 뭐 옛날에 아세요? 제스키스도 갔댔고 베이비복순지 그것도 갔댔고 핑클도 다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문화교류, 자꾸 그 정부 간에 그런 뭐 이게 대가리 싸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급으로 작은 것부터 이게 접촉을 자꾸 커넥션을 좀 만들어 가게끔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언젠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북한은 절대로 민간급 접촉에 대한 거는 거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꾸 군사적으로 야 너네 왜 그 DMZ 넘어왔냐 뭐이냐 뭐 항의한다 어쨌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김정은 건강 악화설, 사실인가요? 그분의 김정은에 대한 것은 제 얘기보다는요, 좀 전에 얘기한 쿠바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 했던 김일구 참사인가 소기관 그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같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쿠바라는 게 같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쿠바 대통령이 지금 방문해 왔을 때 김정은이, 이분이 쿠바 대사니까 쿠바 말을 잘하니까 이스파냐어, 그러니까 그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적혀있는데 조금만 걸어오면 숨 차가지고 얼굴이 뻘겋다잖아요. 키는 우리 키만 하더라고요. 1m 68 정도인데 체중은 140kg 정도라니. 내가 지금 60kg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 키인데 260, 120kg, 2배, 140kg, 120kg라고 합시다. 그 체중이, 그러니까 엔진은 100마력인데 우리는 이 엔진 100마력 가지고서 500kg를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1톤을 몰고 다니려니 얼마나 이 심장이 더 뛰어야 되겠어요. 2배를 더 하려니까. 무슨 체중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비정상 동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뭐 삭삭하는데 이 사람은 2배의 힘을 써야 그 능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헐떡헐떡 할 수밖에 없죠. 엔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아는데 제가 과학원에서 뭐부터 하면 김일성 때부터 우리 다 과학원이 그 김일성 만수무학 용서라고 있어요. 이게 다 서로 통해요. 특히 우리 용서에는 거기 만수무학 용서에 있다 남편이 우리 용서원을 통해 할 수 없이 그 연구원에 있다가 남편 가니까 할 수 없이 온 분에서 생생히 듣고 있는데 김일성 때부터 얼마나 이걸 오래 살게 하려면 그게 찌또 대통령이라고 유고대 슬라비아 대통령 찌또가 이렇게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흉년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10대 소녀들, 그러니까 20세 넘어가지 않은 10대, 그러니까 16, 20살 거기에 처녀들 석 달에 한 번씩 신체 검사하고요. 모든 음식을 기계로 하게 되면은 이 기계의 어떤 뭐 성분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수련님 건강이랄까 다 임가공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고 뭐 그 제품 생산하는 거는 뭐 사과 밑에다 굶어 죽는데 설탕 갖다 내가지고 그렇게 잘해온 것들 뭐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이 가공 자체를 무균식이 축사를 해서 건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요 이 세균 덩어리가 같이 먹습니다. 그걸 이겨내 면역성을 막 하고 이게 에너지 소비돼 가지고 그 축산 효과가 떨어진다. 그죠? 무균 축산업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사람을 그걸 더해 배운 거예요. 그걸. 그 수령님을 지금 모로모토처럼 해가지고 1급 단계는 무균 소독해가지고 김일성 때부터 그랬어요. 이 시스템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령님께 전 세계에 또 제일 맛있는 고급은 다 갖다가 대사관에서 해외 북한 대사에서 우리 외교관들 얘기하는 거는 제일 먼저 수송되는 게 특수물자로 수령님 그 1호 대접하는 물자 그거 내려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기기 위해서 수령님을 만수무강하게 한다 해서 우리는 그랬어요. 야, 김일성 때부터요. 야, 100살은 너무 사시겠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왜 안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화학적인 거, 인공적인, 기계적인 것까지도 기계로 가공한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사람 손으로 그것도 10대 그 처녀들 손으로 해서 그렇게 먹이는데 무균으로 해가지고 1급 단계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김일성이 82세에 죽었어요. 온갖 좋은 거 막말해서 처먹고서도 82세 죽었다는 건 일반 사람들 100세 살고 이 사람은 40살도 못 살고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다 먹고 그렇게밖에 82세밖에 못 살았다고. 여기 농촌 한국에 나가면 80살 사람은 지금 90살 사람 많아요. 자, 근데 82세 김정일은 더 빨리 죽었어요. 그렇죠? 70대가 69에 죽구나 정확히는. 저 김정은은 저거 지금 40살 조금 넘었는데 저렇게 헐떡거리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요? 그렇게 잘 먹이고 만수무강하는데 과학적 시스템은 맞는데 어디서 문제냐면 무소불위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건강에도 해당돼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김일성 교시 때부터 내가 하나 얘기할게. 제가 있을 때는 거니까. 이 공개적인 거하고 내적 교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간부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과학 분야 얘기하다가 의사들이 말이야. 좀 먹으려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거 비만하면 안 된다고. 이거 쉽게 얘기가 되면 수련님 오래 사시려면 배를 까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의견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만하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서는 지금 살 빼기 하는 게 얼마나 돈 들여서 그래요. 그 의사들 맞죠? 그 얘기예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몇 달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먹으니까 지금도 건강한 말이야. 좋아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처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최연희하고 신상옥 감독이라고 그 부차표 가서 김정일 때 그 몇 년 동안 영화도 잘 만들어주고 김정일하고 측근 있다고 온사 생생 이 파티를 하는데 3일 동안을 밤낮 없이 처먹고 놀고 여자들 끼고 그러고 한 3일 동안을 파티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마피아 같다고 그래요. 마족단 같다고. 그러니 의사들 말 듣겠어요. 의사들 좀 얘기했다가 이 자식이 이거 죽여버려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잘못해서 큰일 나겠는데. 김일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통역하는데 북한에서 제일 에스파냐고 쿠바가 에스파냐 스페인 북한에서는 에스파냐라고 하는데 스페인을. 이 스페인을 제일 잘하는 그 통역이 이 카페로 오는데 카페에서는 정상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은 그거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고 또 나가야 되거든요. 제때 안 했다고 그거 끝났네 화를 내고 지랄스 떨잖아요. 김일구 그 무슨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주색을,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이게 한두 끝도, 마약이라는 그 한번 붓기 시작하게 되면 그 끊지 못해. 담배, 술, 그 다음에 이 색. 그러니 뭐 그냥 뭐 이 세상에 삼천궁녀가 무슨 옛날 왕보다 더 무서부린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니까. 그리고 이 건강이라는 게, 절제라는 게, 그래 소크라테스가 가장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 근데 또 종교도 없어, 이놈. 자기가 신이야. 이런 판이니 이게 이 생활이 물러나거나 쉽게 말하면 주색에 빠져 있고 지 마음대로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인 거야, 그냥. 그래, 건강이라는 게 그냥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그렇게 일하세요. 그 사람이 뭐 언제 죽을까요? 언제 병이 얼마 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안다는 사람도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그러나 곁에 그렇게 숨이 차고 저렇게 뻘게 있고 항상 술에 뭐 담배 저 유치원 타고서 들어가는데도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다 벗고 들어가는데 그하고 앉아가지고 담배 그 어린아이 담배 피울 정도면 그 정도인데 그 사람 건강이 나만 하겠어요? 스트레스는 얼마나 쌓이겠어요? 지금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대통령 완전히 왕이 신이 돼가지고서는 언제 어느 놈이 나를 죽일지 뭐 이게 뭐 국민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뭐 어쩌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술 가져와, 여자 데려와, 뭘 해, 아유 막 자겠어, 이러니 건강이 살아남겠나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김정은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김여정과 김주혜 중 누가 대행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김주혜라고 딸을 데리고 다니니까 지금 후계자 작업 있지 않냐 뭐 그러는데 뭐 앞으로 일을 누가 다 맞추겠습니까? 그냥 나 예상이겠죠. 그 예상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얘기하는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좀 엘리트적인 탈북자들은 김길성 기자 같은 분도 그 국방과학원 기자했던 분 다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환경 자체가 남전여비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 여자들 진짜 뭐 조금 스쳐도 뭐 미투로 해야 큰일 나는 판인데 거기서는 그냥 강제로 해먹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여자를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이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여자를 내세운다? 김정은이가요. 김정은이 지금 많이 서른 줄 아는 여자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성을이라는 여자도 지금 돌아가잖아요. 애인이었대요. 그건 뭐 드러난 거 이 정도인데 이렇게 숨기는 사람 정도에서 이 정도인데 그거를 알려면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를 비춰보면 알아요. 그 김일성은 점잖은 것 같지만 자기 딸 같은 담당 간호사하고 섹스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 판이에요. 제일 그래도 점잖았다는 게 김일성이 그 정도였고, 김정일은 드러난 것만 해도 성혜림이라는 6살 후에 유부녀 어머니 같고 뭐 여자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김정남이 암살 죽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 관계라는 거는 물러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밑에 간부들도요, 그렇잖아요. 같이 또 해먹어야 그래서 자기도 좀 마음이 놓이니까. 아무리 제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쪽팔리는 것도 있지. 그래서 담당 간호사를 해가지고서는 장군들 뭐 좀 특수한 간부들한테 붙여줘요. 그냥 너 이거 해먹으라는 식으로. 이런 판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식이 아들이 없어서 딸을 할 수 없이 후계자를 세웠다? 내가 김정은이라면요, 서른주가 딸 만나. 이 애미나 이거, 아이고, 아들 날 때까지 좀 놔보라. 낳게 생긴 거예요. 걔도 안 나면, 너 안 되겠구만.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런 무소불위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딸을 후계자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첫째로요, 여자를 내세운다라는 게 아무래도 북한 정서에 안 맞고요. 상식입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로는 무소불위라는 게 아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딸을 내세웠다?
그게 좀 상식이 안 맞고요. 세 번째로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쪽팔리는 걸 싫어해요. 후계자, 2인자를 놔두질 않아요. 장성택도 파형시킨 거예요. 그런 판에 이제 40살이에요. 자기 형도 있어요. 자기 여동생 김여정도 있어요. 30대. 그런데 내가 죽을 거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신 죽는 얘기하고 당신 무덤 팔자리 좀 가봅시다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요즘 환갑하자기도 아주 재수없다고 그래요. 진갑하자고 재수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서부리에 기분 나쁘게 나 죽는 거 생각해가지고서는 벌써 후계자. 근데 왜 김주애는 그럼 데리고 다니냐. 저는 부모로서 부성의 본능이라고 봐요. 세상에 자기 난 자식, 아들, 딸 이상 이쁘고 잘생긴 게 없습니다. 그게 미국 옷거 아닙니다. 자기 본능입니다. 근데 무슨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내 딸이 있어요. 딸이 아빠 나 얼마나 이 수령의 자녀라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폐쇄 안 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못 놀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좀 그 주스단에 좀 나가고 싶어. 그래 나가자. 나도 그건 비싸게 가는데 보고 싶어요. 뭔지. 가자. 이뻐.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중국까지 갈 때 데려가는 거 봤는데 난 그때는 좀 놀랐어요. 그것도 그래요. 아빠 나 중국 가시는데 나도 좀 가고 싶어. 가자 하는 거야. 외국 절차라는 게 없어. 박근혜는 최순실 조금 몰래 썼다고 탄핵당하고 지금 문재인은 뭐 부인이 무슨 인도에 자기가 바빠서 할 수 없이 그 부인 보냈더라고요. 그랬다고 여기 지금 지금 저 윤석열 부인 지금 김건희 조금 왼따 했다고 지금 얼마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요. 가자 하면 가는 거야. 외교고 어디 있어. 그렇게 상식적으로 북한의 정서적으로 그 독재자의 무리할 수 있는 권위를 볼 때 상식적으로는 아직은요 묘한 겁니다. 후계자를 딱 정했다 해도 역사가요. 중국도 소련도 말렌코브 스탈린 죽을 때 말렌코브라 했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훌서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스탈린 비판은 더 해놓고요. 중국도 림표했다가 흔들리고 왕홍문했다가 흔들리고 오히려 정했다가 다 흔들렸다고요. 근데 그것처럼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일을 너무 그거 무슨 그 후계자가 누구냐 김정일 얼마나 아프냐 그래도 최고 수련인데 온갖 의료 기술과 아니면은 돈이 외국의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의사들 갖다 여기 자꾸 오래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기대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를 봐가지고 공산권이나 다 그 공산권 국민들이 깨가지고서는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도 우리 민주화라는 게 국민들이 깨가지고 시위하고 이렇게 민주화해가지고 자꾸 해야지 정권이 가는 것처럼 북한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의식을 줘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그 정권을 없어질 걸 바라야지. 저 사람 건강이 나빠서 언제 죽을까? 저 후계자가 또 그래서 누굴까? 그러니까 이런 관념으로 자꾸 후계자 소리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으로. 거기에 나도 지금 껴묻혀서 얘기하는 걸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몇 프로 안 되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로 이해하시면은 상식적으로나 북한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보다도 이 통찰력으로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기 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장난삼아만 듣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국민들 깨우는 그런 통합적으로 남북이 합쳐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 힘을 먹고 정책을 세우는 게 낫지. 그거 언제 죽을까 딸을 아니라는 거야. 말장난이라는 거야 지금. 김한솔이 속해 있던 자유조선의 움직임 실제로 북한 내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나요? 자꾸 북한은 국민들이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그런다. 하나 신뢰로 비껴서 얘기할게. 북한 방송 매체를 보면요. 사건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놈 하나도 없어요. 알려지질 않으니까. 근데요. 여기는 한두 명 사고 나도 얼마나 난리 나요. 대통령이 세월호 때문에 어찌 보면 박근혜가 탄핵되거나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수천만이 죽습니다. 공사장이 안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반체제 운동이라는 건요. 황정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투쟁합시다. 우리 좀 하려고 했다니까. 아직은 아니다. 너희들 생명이 중요하다. 아직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거를 증명하라. 내가 증명할게 그러면. 지금 여기 34,000명의 탈북자가 와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사임당에는
그 김주찬이라는 최근에 방송 나온 것도 보세요. 어떻게 잡혔다 끌려갔다가 13명이 갔다가 겨우 온 게 2명이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5%, 3% 안에 겨우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들고 다니면, 목숨 걸고 온 게 3만 4천 명이에요. 그것도 3%예요. 성공한 것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독일이 통일해, 동독인들이 막 300만이 막 넘어가가지고 또 서독으로 넘어가서 통일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목숨 걸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국가에서 육지가 달려서 막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데 통일됐다고 하는데 목숨 걸고 그 대륙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3만 4천 이거는 독일로 비교되면 사실은 좀 약하게 말하면 340만이 온 겁니다. 그렇게 그 대한민국에 온 곳 자체만 해도 이 남한에 온 걸 가장 역적 중에 역정. 남한 시도하다 잡히면은 남한 가다 잡히면 정치범선에서 못 나온다는데요. 그걸 물구하고 온 사람들이 340만 명 이게 드러난 거고요. 그런 용기로 북한 못 넘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조망을 막아놓고 해안 막아놓고 사방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인터넷 뒤져보면요, 뭐 육군단 사건, 무슨 사건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자꾸 북한에는 사건 사고 하나도 없네. 아니 뭐 도둑놈도 없는 것 같네. 그렇지만 엄청 그냥 눈 뜨고 코베 갈 정도로 그 사건이 부글부글 안에 있다고. 거기에 반체제 운동도 얼마나 여서였어요. 거기 기독교, 지하교인, 뭐 기독교라고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 그러지. 알 수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 탈북자를 통해서나 들려오는 소식이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다 무지막지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깨가지고 탈출했지. 거기서 운동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삐라를 통해서 6.25 같은 것도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이러구나. 남한을 미워하고 미국은 오히려 해방의 은인인 거고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말 못하니까 내가 도망쳐서 남한에 와가지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여기서 그래서 내가 개발해가지고 이걸 보내잖아요. 이게 저도 북한 사람입니다. 그 말 북한수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가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감옥에 갇혔다가 또 북한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기적적으로 탈북해가지고 또 소련 감옥에 갇혔다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나 같은 작은 사람도 이런 생각하고 인생을 하고 요거 와서도 이거 삐라버린다고 그러고 지금도 6명이 경호할 정도로 뭐 여시찬 인물로 있지만 그 왜 그러겠습니까? 나만 그러겠어요? 나 같은 과학자가 무슨 큰 위대한 외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아닙니다. 오직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저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통일이 되려면 증오심을 없애야 되느냐. 그 6.25 때문에 잘못 알고 자꾸 남한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해방의 은인이고 남한 사람들은 피해자고 얼마나 발전돼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저 수령이 범죄자고 그래서 둘이 통일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냐.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도망쳐 왔는데 나 하나밖에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혁명가들. 황량엽 비서도 보세요. 깨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중앙당 비서는 뭐 노예, 고급 노예라고 해도 벤치 있지, 좋은 집 있지,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다 버리고 다시 싣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황장엽 하나만 있다고 그러겠어요.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20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붙잡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북한도 군중노선, 국민들 써보긴 하지만 이게 군중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다 그런 전술인데 왜 20만이나 잡아냈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잡아낸 게 아니라는데요. 다 그 체제 불만 있고 저거는 영원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낸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북한도 변화가 있다. 우리가 저걸 보이지 않지만 계속 진리를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운행한 나라니까. 저 수령이 얼마나 나쁜 범죄자고 전범자고 사기치고 자기 나밖에 모르게 하느냐. 이걸 깨닫게 해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중국도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변화되고 소련도 그래서 변화되고 동권도 그렇게 변해서 공산공회가 붕괴되고 지금 개혁개방돼가지고 온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렇게 북한 국민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걸 믿고요. 저 김 부자 정권, 저 3대 세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권
자기 정권밖에 모른다는데요. 이거 잘 보여서 아무리 설설기고 아무리 뭐 탈북에서 온 어부도 잡아서 몰래 잡아냈고 온갖 아참을 해주면 대답이 뭐예요? 삶은 소대리 같은 놈. 특등 모자라는 소리 듣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북한에 지금 라디오 방송도 안 해주고 삐라도 못 보내게 하고 모든 걸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재명 얘 원래 안 해야 될 거 하는 건데 뭘로 쪽팔리고 상대가 나겠다고. 이제는 그럴만해요. 아니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돈도 받아먹는데 뭐 걱정할 것이 남한에. 남한에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죽는 거거든요. 남한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걸. 왜? 구제받으면 죽어요. 여기 쌀이 넘치지만 왜 못 받느냐? 그거 받기 시작하다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통치자는 절대로 여기도 정권자들 그 정권 안 내놓으려고 5년짜리도 그 안 내놓으려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 그 잘 보인다고 해서 문을 열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설사 문을 열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공전공영 절대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개혁 개방이 돼야 됩니다. 중국만큼이라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혁 개방되려면 북한 국민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해서 북한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해외에서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주애의 부재로 후계 경쟁이 김한솔 등 다른 인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북한이 변화라는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뭐 여기서도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현상은. 그러나 지난 과거나 현재를 이렇게 보면서요. 앞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변화해야 되는 거를요.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변화라는 게. 근데 개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김정은 통치자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북한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통치자는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급을 못 주니까 농민들은 개인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가보세요. 산까지 뛰진 것이 그것이 뭐 집단농장 밭이 아니라 개인 떼기 밭이에요. 그걸 옛날에는 자본주의라고 해서 막았는데 지금은 배급을 안 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 장사가 뭡니까? 시장경제예요. 개인이 뭡니까? 이나 같아요. 내 것이니까. 그게 왜 되냐? 아니 배급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게 1994년 정식 배급이 끊긴 게 1900 김일성 죽을 때가 1994년. 지금까지 지금 30년 넘게 개혁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됐어요?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북한 국민이 할 수 없거든요. 개방을 국가 의지로 해야 되는 건 통치자가. 근데 김정은이는 개방을 하면 죽어요. 왜냐면 자기는 김일성 할아버지 때 항일해가지고 나라를 해방시켰고 6.25를 미국이 침략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고 죽이려는 것을 보여준 어버이야. 북한은 아버지 원수님이라고 한다는데 그 어버이 수령님이라는데 어버이야 하면서 세뇌시키고 너희들 내가 살려준 거야 하는데 까보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라는 미국이 오히려 해방자고 죽이려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수령님이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걸 뭘 거짓말하냐 하고 이렇게 완전히 굶어 죽도록만으로 남한은 우리보다 더 못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천국처럼 살고 있는데 야 이놈 나쁘게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개방을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 김부자 있는 한 김정인 3대 스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거를요 북한을 자꾸 미지 세계를 비교하지 말고 남한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래 경된 나라지만 가만 보세요. 그래야 이해를 잘하니까 비교합니다. 사실 지금 비교하는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잘 살기 위해서 개발 독재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너 독재한다고 막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건이 1979년도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암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발적 사태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김재규가 화가 나가지고 차치철 경호실장하고 싸우다가 샹하고 쐈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요 그 내용을 보면요 부마 사태 가지고 김재규하고 차치철이하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 대통령이 차치철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화가 나가 샹하고 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격분의 순간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부마 사태 또 부마 사태 안에 그때 김영삼 그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는 그 국회에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정보부장으로서 김재규는 그건 너무했다고 하니까 차치철이 에이 뭐 이러지 박정희도 거기 또 편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장이 화가 나가지고 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요소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쩜 국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회에서 부마 사태를 통해서 김영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싸움 하나가 이루어진 거로 이렇게 연동되게 보는 게 정확한 평가죠. 북한도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20만이 있는 것처럼 그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화폐계 가지고서는 막 들고 다녔다고 전에 북한 주민들 화폐를 자꾸 3번이나 해야 하니까 화가 나가지니까 경기라고 그 재정경 그 경제부총리였던 그 사람들 아무 죄가 없어요. 저놈이 잘못해서 죽여버려 하고서는 막 그 급할 정도로 당에서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북한 국민들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잘못을 죽어도 안 하고 고집 쓰는 놈들인데도 북한 국민한테 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수를 그러면은 깨우쳐야죠. 우리는 개방사이기 때문에 자꾸 잘 살아지면서 중산층이 생기면서 국민들을 민주시키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또 인물에 또 김영삼이 민주인사가 나오고 김대중이 이러면서 민주화 산업화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북한을 보면은요, 폐쇄되기 때문에 알려지잖아요. 그렇지? 20만 정치범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또 3만 4천 명이라는 게 동독으로 보면 340만 명이 온 거나 같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에도 부글부글 끓겠네. 거기다 우리가 자꾸 소식을 보면서 그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를 근데 자꾸 김정은 40살 초밖에 아유 좀 회담합시다. 아유 대북방선 안 해줄게. 삐라도 안 보내줄게요. 아유 탈북자도 웬만하면 잡아서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과 김정은의 움직임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이제 복합적으로 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워낙 불투명한 사회이고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도 않고 또 통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나오는 북한의 현실, 그러니까 환율과 이제 쌀값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뭐 공개하진 않지만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게 얼마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도에 1달러에 8,000원 정도의 거래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4만 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 화폐의 완전 붕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쌀값도 1kg에 약 한 8,000원,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가을철이면 쌀값이 내려가는 게 원래 그 통상적인 일이었었는데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 되고 또 밀가루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뭐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쌀값은 좀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민생 경제 전반에 우리가 전례 없는 어떤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민심도 굉장히 여동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차 10년째 되는 이제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민생이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탄압도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심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파악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보이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좀 양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이제 우리가 보도를 했지만 그 사양 수액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불로초 같은 이런 약을 이제 쓰기 때문에 그 약 효과로 이제 김정은의 건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약쟁이들 같이,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는 팔팔거리다가 또 마약이 떨어지면 이제 뭐 쓰러지는 뭐 이런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에 의존해가지고 계속 이제 팔팔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죽겠죠. 근데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이제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뭐 사양 노루라고 하는 굉장히 그 희귀한 또 귀한 이런 노루의 배꼽에 있는 사양을 이제 따서 이걸 이제 약으로 수액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공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진단에 들어가는 핵심 연료가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진짜냐 아니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는 공진단의 진짜 사양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양 노루가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먹는 공진단에 사양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사양을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사양 노루의 배꼽은 거의 김정은의 몫으로 간다고 봐야죠. 수액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양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김정은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이제 사양 수액 같은 것들은 아예 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사양은 이제 혈류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어떤 해독이 없이 굉장히 좋은 것만 이제 주입이 되면서 혈액을 돌리기 때문에 이 사양 수액의 효과를 김정은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팔팔해 보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는 것 같이 사양 수액도 이제 영원 불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양 수액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을 의존해서 건강을 과신해 가지고 또 술 먹고 또 이제 뭐 여자 문제도 굉장히 더 복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계 구도가 김한솔, 김여정 등 다른 인물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후계 구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혜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복 형제가 있었죠. 김정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고영이와 또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근데 김정은의 지금 사생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그에 관련해서 그 궁중의 여인들 간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이제 원래 이설주의 아들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김주애가 나오기 때문에 김주애 형제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 권력 유지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김주애한테 아들이 뭐 변변치 않거나 없거나 하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짝이 안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 어떤 그 위기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이고, 또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원래 이제 김씨 왕조의 적통 후계자인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김한솔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동시에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붕괴되고 유사시 때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체적인 어떤 임시 후계자로 김한솔을 세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관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한, 암살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김한솔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또 김한솔에게 지금 암살자가 뭐 여러 번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북한 내부에서의 후계 구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주애의 행보는 지금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후계자가 됐던 김정일이나 또 이제 김정은과 같은 전례를 봤을 때, 김정일은 이제 후계자가 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 후계자 수호 받았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후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주애는 후계자라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입보하고 뽀뽀하고 뭐 이런 이제 애정관계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뭐 사열도 받고 뭐 김정은보다 먼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여성이 후계자가 되기는 좀 매우 힘든 사회적인 풍토가 있고, 지금 현재 뭐 현성월이나 뭐 김여정이나 뭐 이런 김주애 같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간 보호를 받는 것인데, 여성이 후계자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후계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 외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후계자인지, 아니면 후계자 후견인인지, 이 세 가지가 지금 혼돈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후계자 같진 않고 후계자 후견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의 김여정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북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의 변화가 생길까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 뭐 대한민국만 해도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가 올라간 사회이기도 하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지도자가 나온 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고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도 아직 여성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여성의 문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그런 권리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낮은 어떤 핍박 또는 이제 여성을 아주 비하하는 이제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김정은이 이제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약간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지위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의 여성들에게 많은 큰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김정은이 뭐 혼자서 생각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북한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변하기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김정은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 여성들이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부분이 여성을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꽉 찬 나라에서 만약 김정은이 죽고 뭐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현재 북한 같은 나라에서 만약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거는 북한을 이제 망하게 하겠다 하고 결정한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면 좋겠죠. 뭐 망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김정은에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후계자는 아마 다른 사람, 이설주의 아들이 아니면 다른 여자가 난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김여정이 임시 통치자 혹은 실질적인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의 역할은 김정은이가 몇 살에 죽는가에 따라서 역할이 아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김여정이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정은이 좀 더 생존하면서 후계자에 대한 역할을 상당한 집안을 닦아놓고 후계자를 세워주게 되면 김여정이는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김정은이가 올라올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남은 게 이제 김경희, 장성택 이 두 사람이 이제 후견인으로 됐는데 그 후견인이 이제 지도자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후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그 뭐 집단 처형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는 김정은이가 언제 죽는가에 따라서 후계 구도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이가 권력 중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점점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김여정이가 김정은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만 지금은 현성월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에게는 이제 대남과 대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외 중심의 활동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한 단계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빠가 동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고육직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력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여정 자체가 과거에 자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던 김경희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순순히 앉아서 그렇게 당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반격 또 새로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내전 같은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의 후계 구도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알려진 김정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녀가 몇 명인지가 지금 가장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여인 중에서 현성월, 이설주, 려심이라고 하는 또 피아니스트가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여인들 여러 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김정은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마 그 남자 아이들이 꽤 있지 않을까. 최소한 3명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10살 이상 되는 아이들 중에서 후계자가 이제 세워지겠지만 2013년도에 평양을 방문했던 데니스 로드만 그 김주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게 한 사람인데 데니스 로드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아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맞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애 동생이 남자 아이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김주애 동생은 약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후계자가 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성월이나 이제 다른 기타 여성들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